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7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사실 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저 역시도 저희 회원들과 궁극적으로 좀뭐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방식입니다. 월간 차트에 대한 이야기, 월간 차트와 연간 차트로 연간 실적이죠. 실적으로 이제 매매하는 방식에 대한 것 중에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제가 나중에 카페에는 아주 디테일한 방식으로 월간 차트와 연간 차트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식까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분께서는 나중에 정식으로 한 번 더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시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좀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보통 회사에 와서 이제 아침에 이제 저는 보통 이제 뉴스보다 책을 먼저 보거든요.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오전 시황을 9시 이전에 오전 시황을 보내드리잖아요. 보내드리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뭐 7시 뭐 30분이라든지 혹은 이때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오전 시황을 보내드리는데 그 이전에는 뉴스를 보지 않고 책을 봅니다. 왜냐면 아침에 오자마자 뉴스를 봐버리면 책이 손에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책을 보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좀 많이 놀랬거든요. 근데 그게 눈이 안 보이는 게 완전히 그냥 까맣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수가 눈이 갑자기 나빠진 것처럼. 그래서 놀래서 이제 차트도 펴보고 했는데 인상을 찌푸려야지 이게 조금 보이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인상을 쓰고 있어서 상당히 몸이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무슨 일일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한번 알려주세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늦게 잤거든요. 한 2시 반 정도에 이것저것 하다가 자서 회사에 그러니까 보통 5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6시에 도착해서 이제 뭐 책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잠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시장이 빠져서 몸이 아픈 건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있었고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상한 문자들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같이도 시장이 안 좋은데도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종목을 사라는 문자가 계속 와요.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문자가 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이렇게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기가 바닥이라는 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비중이라든지 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람,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나이대라든지 투자 자산이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종목을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아닌 것 같다. 주식을 업으로서 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좀 도로 지나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건 사실 양반이고 또 어떤 문자가 왔냐면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투자자문사에서 온 문자인데
막 이렇게 좋은 말을 막 써놨어요. 뭐 오프라 윈프리의 어떤 명언 뭐 이런 걸 써놓고 한 다음에 자기가 한 달에 100% 200% 수익 내주는 것은 장담 못하지만 한 달에 20% 정도 20, 30%라고 했나요? 수익은 책임지고 내줄 수 있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그 동료에게 야 우리 가입하자라고 했었어요. 점심에 밥을 먹다가 야 우리도 가입하자. 월 2, 30% 수익이 날 정도면 우리가 가입해야 돼요. 모든 전 국민이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문자가 또 있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 회원들이 만 명인데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한 종목을 사면 그죠? 이게 그럼 공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땅. 그죠? 만 명인데 1,000만 원씩 공이 또 빠졌네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10억. 여기가 1억이죠?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이네요, 1,000억. 자기네 회원들이 만 명인데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한 종목을 사면 그 종목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유사투자자문사 중에서 유료 회원, 돈을 내는 유료 회원이 10,000명 이상인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말은 결국에는 시세 조작하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 지금 불법을 저지를 예정인데 나 좀 도와주라. 아니면 같이 불법을 저질를래? 뭐 이런 소리 들렸는데 아 이렇게까지 시장이 망가지나 주식 시장이 좀 아주 씁쓸했던 눈도 안 보이는데 억지로 받던 문자가 그런 문자였을 때 매우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리면 한 달에 뭐 20% 30%뭐 이렇게 수익을 내준다 이런 거는 저는 다 불가능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전 재산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한 1년만이라도 유지를 매월 20%씩 30%씩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제 모든 것을 주고도 주식을 새로 배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단언코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에 보고 혹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물려 있을 때 본전 심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렸을 때 어떤 심리는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점점점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더 과감해집니다.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자. 뭐 2, 30% 수익 내준다는데 그래 한 달에 그러면 못해도 10%는 수익 내주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입을 하거나 이랬을 때의 그 피해는 다 스스로 이제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이 뭐 누적 수익률을 얘기하는 것인지 종목을 100개 사서 20개 수익을 내겠다라는 건지 계좌 수익을 20% 올리겠다라는 건지 좀 알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이런 문자에 혹한다라는 게 좀 저는 일단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씁쓸했던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반드시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코스피의 모습과 코스닥의 모습 사실 둘 다 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가 나왔죠. 그런데 또 오늘 많이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던 게 혹시 이제 남북경협주들이 다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뭐 좀 그럴싸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거래량이 그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여기 제가 수급선을 빼놓긴 했지만 아직도 수급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일부 뭐 GS건설이나 이런 애들은 수급이 아직도 엄청 좋거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 모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중장기로 분할 매수를 한다라면 첫 번째 파동이 아닌 두 번째 파동에는 한번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지금이 저는 이제 첫 번째 파동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파동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이 너무 좋지 않고 너무 불투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명쾌하게 확인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상의 어떤 기준선도 아직은 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다. 흔히 말하는 일목균형표에서 호전이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일단 코스피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표시해놨던 이 전저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전환될 때는 여기 보이는 파란색 이런 구름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지수가 부딪히든지 돌파하든지 몇 번의 어떤 테스트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여력이 좀 남아 있고, 일목균형표상에서 보면 이 기준선이 돌아 나가려면 아직은 일주일 정도는 더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단순하게 어떤 이런 보조지표로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확신이 들 만한 무언가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보조지표를 맹신하자라는 게 아니고 기준을 하나 정하자라는 겁니다. 그것도 좀 보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목균형표를 보는 사람이라면 전환선이 아닌 기준선 정도라든지 혹은 후행 스팬이 돌파해 나가는 모습 정도를 보든지, 혹은 뭐 이동평균선을 본다면 적어도 한 21 이평선 정도를 좀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혹은 정배열이 되는 모습을 좀 본다든지, 무언가 좀 편해지는 그런 구간까지는 주식 비중을 그리 많이 늘리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수를 바라보고, 이 지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위로 갔을 때 그때 시장의 주도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수가 빠져버리면 그때는 아주 시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그래봤자 심플한 것이죠. 시장이 아주 어렵든 아주 좋든 아주 심플한 것이죠. 뭐냐면 아주 좋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것이고, 아주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근데 회원들의 많은 문의사항, 회원들이 아니죠. 그냥 저희 회사에 전화하는 유튜브를 보고 전화하시는 많은 분들의 가장 첫 번째가 매도를 못해서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매도를 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매도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매도를 하기 이전에 매수를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일단 모든 사람들이 매도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도를 잘하는 사람은 매수를 잘해요. 근데 매수를 못하면 매도도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서 매수의 원칙이 어겨질 때 매도가 되는 것이고, 매도의 원칙이 사라지면 매수의 원칙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하는 방식 이전에 내 매수가 잘 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 나중에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차트를 보는 법부터 해서 뭐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매수자냐를 결정하는데 보통 주식을 어떻게 매수하시냐면 성장성이 있는 주식과 뭐 안정성이 있는 주식, 뭐 흔히 뭐 안정성이라고 하면 뭐 가치주라고도 뭐 표현하기도 하죠. 이럴 때 나는 어떤 종류의 종목을 사는지를 봐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산 종목이 성장성이 있는 회사인지 안정성이 있는 회사인지 모른다면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할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던 게 주식하기 이전에 좀 더 안전자산을 공부하고 주식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하기 이전에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를 먼저 공부해 보는 것, 그리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처음에 먼저 매매하는 것, 이렇게 좀 더 안전한 이야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어떤 비중에 대한 최적의 방식은 뭘까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장성과 안정성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을 할 때.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안정성을 얘기한다?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저는 생기거든요. 왜냐면, 제가 채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과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이 전부인 것 같지만,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의 한 3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채권의 흐름을 빨리 캐치하면, 주식 시장까지도 어느 정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채권을 막 애널리스트들이 사 모은다라든지 뭐 이런 아주 심플한 것부터 해서 힌트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주식하는 사람과 채권하는 사람이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일단 주식과 채권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시겠죠? 일단 주식이라고 하면 뭐 재무제표에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산이라는 항목이 있고 부채라는 항목이 있고 자본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주식이라는 거는 흔히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회사가 내가 돈이 어떤 무언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돈을 좀 이렇게 끌어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을 발행할 것이냐, 채권을 발행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장단점이 있으리라 봐요.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은 일단은 갚는다라는 어떤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이 회사가 망했을 때 돈이 하나도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뭐 이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인데 내가 주식 투자로 맨 처음에 한 10억을 넣었어요. 근데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다 찾아봤더니 한 10억 남아 있어요. 10억. 이 회사에 다 이것저것 털었더니 10억. 근데 채권으로도 10억이 발행됐고 주식으로도 10억이 발행됐다면 일단은 채권을 먼저 줘야 되죠. 채권이라는 것은 빌려준 거라는 개념이잖아요. 빌려주다. 그죠? 주식은 말 그대로 투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선순위가 되고 후순위가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친구가
빵가게, 제가 좋아하는 빵가게를 한다. 그래서 나 돈 좀 빌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해서 너 얼마 될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1억 있대요. 그래, 그럼 나도 1억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너 한번 해봐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게가 막 커지면 그 반만큼의 지분을 줘. 수익금에 뭐 배당을 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게가 잘 되면 그렇게 아주 착착착 일이 진행될 테지만 가게가 망하면 이 1억에 대해서는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거예요, 아마. 망해서 빵원이 되어 있다면.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빵가게를 하는데 같은 상황에서 나는 1억 있어. 대신에 너한테 1억 빌려줘. 채권 발행을 해줬다라고 하면 회사가 망할 때 만약에 다 털었는데 돈이 남았다면 1억을 사실 먼저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말하다가 너무 횡성수설 오늘 눈이 잘 안 보이지 않아서 눈이 잘 안 보니까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좀 증세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지 않아서 좋은 부분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다시 제가 지금 횡설수설 했는데요. 주식이라는 것과 채권,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한다라는 사람이잖아요.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에. 그러면 그 회사가 성장해서 껑충껑충 뛰기를 원해야 돼요. 성장한다라는 것.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안전해야 돼요.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식하는 사람은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이 나는 안전한 회사를 찾아 라고 하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안전한 회사를 찾으면 채권이라든지 어떤 좀 보수적인 조금 안전자산 쪽을 공부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인지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회사를 찾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 성장하는 회사라면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뭐 다 느는 거는 기본인 거예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매년 매분기 계속 늘어야 돼요. 느는 게 정상이고 최소 연간은 늘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분기로 따졌을 때 최소 2분기 정도가 적자로 가면 이거는 크게 의심해 봐야 돼요.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근데 다 보기 헷갈리시다면 적어도 EPS가 성장하는 회사를 꼭 봐야 돼요. EPS라는 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 차트 실적 보는 란에서 그 EPS가 매년 증가해도 좋고 매 분기마다 계속 증가해서 결국엔 매년 좋아지는 또 증가해서 또 증가하는 이렇게 이런 회사를 찾는 것이 좋은데 저희의 어떤 생각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매년 20% 이상씩 EPS가 증가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차트와도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20% 이상씩 EPS가 증가해야 무거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들어 올라가요. 흔히 200일 이평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때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요.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이건 지수이지만 주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크게 움직이려면 EPS가 그 정도로 껑충 뛰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EPS라는 것을 그러니까 EPS가 뭐예요? 라고 또 물어보면 그때는 좀 어렵죠. 사실 그거 정도는
네이버에 치면 알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나는 네이버 컴퓨터도 모르고 하면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EPS가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연간 EPS가 한 매년 20% 이상씩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2017년 1월, 2018년 1월, 또 2019년 1월 이렇게 했을 때 매년 성장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에 분기는 왔다 갔다 하기 마련이에요, 보통. 왔다 갔다 분기 실적들은. 그래서 이제 매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연간 실적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월간 차트를 보는 것이 좋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주간 차트를 보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뭘 봐야 될까요? 분기 실적은 봐야 돼요. 최소 분기 실적. 그러면 일간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간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볼 게 없어요, 볼 게. 왜냐면 최소 분기마다 정식적인 어떠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마다 어떤 회사에서 정식으로 공시하는 분기 실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예상 보고서들이 나오긴 하고, 혹은 이 사이에 어떤 공시들, 수주를 했다, 뭘 했다, 뭐 이런 것들의 공시가 나오긴 하지만, 결론은 그것들이 합해져서 정식으로 공시되어야지만 진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이 분기 사이에 볼 게 어떤 이러한 것들, 이런 것이 아까 말했던 거의 뉴스성, 혹은 어떤 예측, 예상, 혹은 이런 단발성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추세적인 무언가가 아닌, 확정적인 것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일간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수급이라는 것을 많이 보긴 하죠. 그죠? 저 뉴스가 맞나? 수급을 보니 외국인이 사는 것 같은데, 다음 분기 실적이 좋으려나?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간 차트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수익 내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고, 무언가를 해도 잘 맞아떨어지지도 않아요. 왜냐면 다, 뭐라고 하죠? 다 예측에 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가 회원분에게, 그러니까 오래된 회원분들은 이미 다 하고 계시지만, 최근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직 월간 차트까지는 아마 잘,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주간 차트는 보실 거라고 믿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일간 차트와 주간 차트, 월간 차트가 있다면, 저는, 월간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주간 차트에서 어떠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일간 차트는 아예 안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지수 빼고는. 그러면 월간 차트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연간 EPS를 보면서 가면 되고, 주간 차트는 이게 분기 실적과 어떤 거래량을 통해서 주간 차트를 활용해서 월간 차트를 좀 보강해주는 역할 정도. 하지만 일간 차트에서는 언제나 사고 팔아야 되는 것들이 반복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0.3%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본전하고 나왔을 때도 0.3%의 수익을 증권거래세를 내야 되잖아요. 10번 하면 3% 계좌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비중을 많이 100으로 실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잦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는 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좀 건너뛰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는 HTS에 일간 차트가 없고 주간 차트 혹은 월간 차트만 있었다면 저는 지금이
그렇다면 혹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률이 더 좋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간 차트에서 다시 분 차트로 보죠. 60분, 30분, 뭐 5분, 1분, 또 틱 차트까지도 보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것은 결국엔 증권사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증권사 좋은 일 시켜주고 이 증권사는 그걸로 돈 벌어서 다른 사업하고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차트.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잘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월간 차트예요. 월간 차트인데 이렇게 한번 결합을 한번 해보세요. 주간 일간은 말씀 안 드리고 오늘은 월간 차트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회원분들도 일간 차트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간 차트에서 충분한 연습을 해서 주간 차트로 넘어오시고 그리고 다시 월간 차트로까지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왜냐면 일간 차트에서 왜 연습을 하냐면 매수 매도가 좀 자주 나오잖아요. 이때마다 매수 매도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껴봐야 돼요. 매수 매도에 겁이 난다거나 버틴다거나 내가 정한 어떠한 기준을 못 지키는 경우들이 일간 차트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같은 기준으로 주간 차트에서 매매를 하면 쪽박 찰 수도 있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일간 차트에서 한 1년 정도를 충분히 매수 매도 연습을 하시고 주간 차트로 넘어가고 월간 차트로 넘어가면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월간 차트로 조금 마음 편하게 하는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월간 차트로 매매했을 때도 지금의 수익보다는 훨씬 좋을 수 있을 거다, 안전하게 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차트를 일단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식에 있어서 성장성이란 부분이 상당히 좀 모호한 말이에요. 이 성장성에 대한 어떠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회사가 생기고 커지고 이제 쇠퇴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사이클에 대한 어떠한 특징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그런 것들을 알았을 때 흔히 말하는 시장의 어떤 PE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나이에 맞게끔 종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70살인데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를 선택한다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한다라는 회사들. 상장되고 바로 초기 때 회사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여기서 시작한 종목들이 보통 2, 3년 주기로 왜 꼬꾸라지는지, 결국엔 이런 회사들이 커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진입장벽 경제적 해자가 필요한지, 그런 회사들에서만 아주 특별하게 PER을 확인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한번 다음에 한번, 이건 좀 내용이 기니까 한번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차트를 일단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차트에서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저의 경험치인 거고, 제가 그냥 테스트를 했을 때 아주 유치하지만 요 정도를 봤을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간 차트를 이동평균선을 한번 깔아볼게요. 이동평균선을 일단은 제 컴퓨터가 많이 느립니다. 이동평균선을 한 5일, 6일 뭐 한번 6일짜리를 한번 깔아볼게요. 6일짜리. 6일이면 6월짜리잖아요. 6개월 이동평균선. 6개월 이동평균선 한 달은 한 20일 정도 되죠.
그럼 한 120일 정도짜리인 거예요. 120일. 120일이면 그죠, 6달. 그러니까 2분기 정도의 어떠한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도 좀 알긴 아셔야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보통 이 이동평균선 6개월짜리 이동평균선이 방향이 이렇게 우상향할 때와 우하향할 때 그리고 횡보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매수하고 진입해야 하는 시기는 이런 구간이 됩니다. 이런 구간이 보통 EPS가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이렇게 급격하게 6개월 이동평균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리고 분기 실적이 흔들릴 때 횡보한다든지, 그리고 연간 실적이 꺾일 때 아예 시장에서 빠진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월간 차트로 볼 때, 그러니까 그 연간 EPS와 가장 궁합이 맞는 EPS가 20% 이상 정도 올라가는 종목을 발견했다면 월간 차트에서 6개월 이동평균선과 함께 본다면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우상향하는 6개월 이동평균선 안에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6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가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게 있고 이게 꺾여서 내려갈 때가 있겠죠. 이렇게 6개월 이동평균선이 그럴 때 주가가 횡보하다가 또 밑으로 이렇게 하락하겠죠. 이제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눴잖아요. 이 6개월 이평선 위에 있는 구간, 중간에 횡보하는 구간, 이렇게 아래에 있는 구간. 보통 내가 깨지더라도 EPS 실적이 좋은 회사라면, 그리고 EPS가 좋은데 월간 차트도 이렇게 들어 올라가는 곳이라면 설령 내가 들어가서 깨지더라도 진입은 해 봐야죠. 왜냐면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곳 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소리고, 이런 횡보하는 장들은 느껴져요. 매수하다 보면 매수했는데 다시 본전에서 매도가 나오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것은 눈에 봐도 딱 보면 안 들어가게 돼요. 보통 딱 보면 보이잖아요. 이평선이라는 게 간편하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플러스 보조지표 하나만 추가해서 본다면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해볼게요. 일단은 6개월 이동평균선에 더하기 7개월 이동평균선을 하나를 더 깔아보고, 여기다가 더하기 가장 많이 보는, 그냥 아주 뭐 특별한 보조지표가 아니고 가장 많이 보는 MACD 하나만 깔아볼게요. 이렇게만.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돌파할 때 매수, 깨고 내려올 때 매도, 이런 원칙으로 만약에 월간 차트를 활용한다면 여기에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6개월, 7개월짜리 이평선 하나 더 깔고 MACD 하나를 더 깔므로써 좀 더 보강을 하는 것이죠. 한번 깔아볼게요. 그것에 하기 앞서서 이 캔들 차트를 그냥 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선으로. 뭐 종가선 차트로 한번 표현해 보고 아주 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7짜리를 7개월 이동평균. 색깔은 눈에 띄게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검은색. 더 눈에 띄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색깔도 진하게. 이렇게 해서 해놓고, 아이고, 너무 달라붙었네요. 조금 흐리게. 하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를 MACD 하나만 깔아볼게요. 그 대신에 MACD를 월간 차트로 보긴 하되, 수치를 다 반씩 줄여볼게요. 반씩. 6으로 줄이고, 한 13, 12, 저는 10이라는 걸 더 많이 보니까요. 똑같이 6으로 줄여서, 이렇게 해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색깔을 조금 진하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과하게. 일단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6개월 이동평균선이 빨간색이에요. 그죠? 6개월 이동평균선이 빨간색. 이 6개월 이동평균선과 7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정배열의 모습인데, 이 몇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한번 각자 조금 보다 보면 느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러는데, 이 7개월 이동평균선을 6개월 이동평균선을 딱 돌파하는 순간, 그리고 이것이 다시 이렇게 밑으로 돌파하는 순간, 여기 정도에서 나는 싸우겠다 라는 설정하는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겠네요. 이 빨간색이 이런 구간들, 여기서 매수 매도가 그러니까 적어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6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게 꺾이는 건 괜찮은데, 이럴 때가 있어요. 가다가 좀 각을 지면서 이렇게 휘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보통 이럴 때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탁 꺾이는 부분에서 주가가 고점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한번 꺾일 때 주가가 흘러내리고, 여기서 꺾일 때 주가가 이제 완전히 빠지는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을 잘 체크하시고, 또 하나는 둘 다 우상향해요. 둘 다 우상향 하는데 7개월짜리가 위에 있고 6개월짜리가 아래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역배열이긴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강한 상승이 나올 때 보통 긴 이평선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기 전 과정이 거의 이렇게 겹치는 수준의 모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에서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올 때가 있어요. 종목을 한번 바꿔서 다른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는 가장 만만한 삼성전자 말고요. 최근에 셀트리온을 볼게요. 셀트리온도 보면 이게 근데 차트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EPS가 20% 이상 껑충 점프할 때의 실적과 차트가 합체되는 구간인데, 보통 요런 모습은 이제 횡보하는 모습, 싸우다가 횡보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실 이때 실적도 보면 실적 이제 EPS와 ROE를 보면 들어가기가 애매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쫙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우상향할 때가 있어요. 이 두 개 이평선이. 그럴 때 아주 강하게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평선, 만약에 5일 이평선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주가가 5원, 6원, 7원, 8원, 9원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이거 다 더하고 나누기 5 한 게 이평선이잖아요. 그 평균값, 요게 딱 점이 찍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10원이 됐다면 이거 하나 빼고 얘네들의 평균값 8원이 되겠죠.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평선이 정배열됐다라는 거, 그리고 긴 이평선이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7개월, 6개월이 이런 역배열이지만 우상향을 보인다라는 말을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면, 과거 몇 개월 전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3분기면 1분기 때보다 실적이 좋아질 때, 그리고 2분기는 그 전분기, 4분기보다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때 여기 캔들도 같이 상승하면서 그런 우상향하는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회사를 딱 보면 이 빨간색 이평선이 쭉 가다가 위로 이렇게 쭉 가다가 한번 여기서 툭 꺾이는 모습이 살짝 나와요.
이때 이제 고점의 징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싸울 구간이 아니야 라고 아예 딱 데드 크로스가 나온 상황인 거죠. 이게 사실 유치하지만 이렇게 일단은 설정해서 보면 역배열되어 있는 곳에서는 잘 안 들어가게 돼요. 유치하지만 뭐 현대차도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크로스가 딱 나왔지만 여기서 6개월 이평선이 빵 꺾였죠. 그러면서 주가가 확 빠지죠. 그러면서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이제는 아예 접근하지 마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차트가 실적을 보면은 사실 들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아예 뭐 코스맥스를 볼까요? 그냥 그냥 아무거나 눌러서 본 겁니다. 이게 보면 여기서부터 골든 크로스가 이제 빨간색 6개월 이평선이 7개월 이평선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쭉 가다가 한번 살짝 꺾이면서 주가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라고 하면 6개월 이평선이 이렇게 꺾여지면서 7개월 이평선이 6개월 이평선이 꺾여지면서 이렇게 이 둘 다의 기울기가 이렇게 우하향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둘 다 우상향하는데 파란색이 위에가 있죠. 그렇죠? 요럴 때 아주 강한 상승이 쫙 나오는 구간이 생겨요. 그리고 다시 꺾일 때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대부분 다 이렇게 표현이 되긴 해요. 이렇게 표현이 되긴 하는데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하는 거는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매수 매도에 대한 아까 처음에 이야기로 들어갔을 때 나는 그러니까 매도를 못해서 문제라고 했을 때를 때문에 시작한 이야기예요. 매도 적어도 월간 6개월 이평선이 꺾일 때는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우하향하면서 딱 나올 때는 그냥 나와야 돼요. 늦어도. 근데 아까 이런 부분이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역배열되어 있는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올 때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계속 지금 제 평생수업 파트너 제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 딱 100개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딱 100개만. 100개. EPS가 매년 지금 2018년도면 내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2017년도도 포함되면 좋고요. 지금이 현재잖아요. 앞으로 일단은 미래가 중요하니까요. 미래 EPS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회사들을 월간 차트와 6개월, 7개월 이평선과 함께 보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MACD까지 본다면 많은 것들이 보강될 거라고 봐요. 근데 MACD는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뭐 심플하게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뭘로 볼까요? LG화학으로 한번 볼까요? 근데 EPS와 ROE를 같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과거의 주가가 이렇게 매도하는 정도의 이 구간은 보이죠. 이제 구간이 보이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나 강한 상승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역배열 우상향하는 역배열도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좀 확대해 볼게요. 이 부분만 확대해 보면은 여기는 아주 살짝 나왔지만 6개월 이평선이 살짝 꺾이는 모습, 여기도 각을 지면서 꺾이는 모습들을 안에서 주가들이 많이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이것들을 MACD와 함께 본다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상황들, 그쵸? 혹은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아예 나와버린 상황들에서는 매도를 해야 돼요. 특히 월간 차트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거기다가 실적까지도 ROE가 꺾이는 회사라면 이건 나와야죠.
근데 최근에 LG화학에 대해서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일단 이 회사는 ROE가 내년에 꺾이는 건 확실해요. 이 회사의 ROE는 2017년을 고점으로 꺾였어요. 2017년. 2017년이면 이때예요. 2017년의 고점이 여기 있잖아요. 2018년의 시작이니까. 그죠? 그리고 내년에 또 ROE가 꺾여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어떤 2차 전지 쪽에서의 뭐 실적이 뭐 증가하지만 다른 부분 쪽의 실적이 빠져요. 근데 여러 가지의 이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있는데 지금 한쪽만 증가하는 쪽만 부각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쪽은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이야기가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LCD 쪽은 분명히 안 좋은데 OLED 쪽만 부각을 해서 이쪽이 좋아지니까 얘 좋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네 매출 비중은 아주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도 있어요. 지금 말 나온 김에 LG 디스플레이도 볼까요?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너무 어려운 회사였긴 했어요. 보면은 실적의 왔다 갔다가 상당히 많았어요. 왔다 갔다가. 하지만, 이 가장 첫 번째 기준, 6개월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돌파할 때 매수했다면,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하는 이 원칙, 거기다가 추가로 밑에 7개월 이평선이 깔려 있으면, 아, 내가 싸우고 있는 구간이 맞구나라는 거, 그리고 6개월 이평선이 꺾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얘네가 완전히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위에 보조지표가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참고하면서 보면 이 회사에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무서운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들 같이 우하향하는. 근데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건 여기서부터 나왔기도 했고, 꺾이기는 6개월 차트가 꺾이기는 한참 전에 많이 꺾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근데 실적과 같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꼭 활용해 보시고, 뭐 그렇네요. 그렇죠? 제가 눈이 잘 오늘 보이지 않아서 귀가 안 들리는 느낌에 좀 정신없이 좀 방송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황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관찰하고 주의하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고, 지수가 전저점을 깨는지 아닌지 버티고 올라가는지를 보면서 주식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50일 이평선 아래에서 주가가 놓여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던 어떤 주의사항들, 이게 시장이 어려우니까 어떤 이상한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월 수익을 20-30% 내주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맞다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여기 가입해야 돼요. 가입해야 되고, 워렌 버핏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월이 아니라 연 15% 수익을 목표로 하면서 달려온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갑부가 되어 있는 것인데, 가끔, 그러니까 뭐 이런 쪽 호기심에 뭐 전화도 해보고 직원들이 이제 해서 보면 다 애들이에요. 애들 목소리. 그래서, 좀 무섭다, 세상. 뭐 이런 얘기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3번. 매도 걱정을 한다면 매수부터 먼저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 매수를 잘해야 된다는 거. 근데 주식을 매수한다는 건 성장성 있는 회사를 골라야 된다는 거. 만약에 안전함을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투자 성향이 안전을 좀 리스크가 없는 것을 좋아한다면 채권 쪽이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발을 잘못 담갔다는 거고, 성장은 뭐냐? 흔히 말하는 저희가 무수히 말씀드리는 EPS와 ROE라는 것들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 왜냐면 이들이 결국엔 어떤 장기 이평선들을 강하게 들어 올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 6개월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와
매도를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7개월 이평선이 밑에 깔려 있을 때 내가 싸울 수 있는 구간에서 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 거기에 6개월 이평선이 나중에 어떤 꺾이는 이런 각도가 보였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물량을 줄이든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하지만 연간 실적을 봐가면서 같이 해야겠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다가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보조지표 어떤 거라도 하나를 깔아서 같이 좀 궁합을 맞춰보는 연습이 필요하고, 이러한 연습들을 한 100개 정도는 해보고 이게 맞네 라고 했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의 원칙을 하는 이유는 통계적으로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주식의 매수 매도했을 때 주식이 오를지 안 오를지에 대한 확률은 반반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켈리의 법칙처럼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길 확률에서 어떤 실패 확률에서 수익과 보상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길 확률을 높이고 싶고, 어떤 매수 매도의 어떤 수익과 보상이라는 부분에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상향할 때 활용해야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우상향할 때. 왜냐면 우상향한다라는 건 추세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고점에서 사든지 간에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 버티면. 대신 버티기 위해서는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지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셨을 거예요. 제가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언제였냐면, 지수를 개나 줘버려 라고 하는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를 봤거든요. 지수를 개나 줘버려 라고 한다라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논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2,000개 종목 중에 나 혼자만 내가 산 종목만 따로 갈 거라는 어떤 확신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처럼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 월간 차트예요. 벌써 데드크로스가 어떤가요? 여기서 나왔죠. 벌써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왔죠.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서 꺾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서 한 번, 두 번 꺾이기 시작하면서 고점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건들 단계가 아닌 MACD도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이런 자리들이 있고, 그렇죠? 월간 차트에서도 그랬었고, 월간 차트에서 매수하는 구간도 만약에 본다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혹은 여기서 손절이 나왔을 겁니다. 얼마 수익이 없던지 본전이던지 다시 한번 그러한 찬스가 왔을 때 과감하게 대범하게 들어가고, 매수를 잘 성공적으로 했다면 매도도 같이 하는, 이게 만약 차트로서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것들을 저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성장하는지를 매일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항상 내가 매일 성장할 수 있을까? 뭐 흔히 말해서 뭐 10,000시간의 법칙이라든지 혹은 20,000시간의 법칙에 다다라서 어떤 장인이 된다든지 어떤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시간만 10,000시간을 보낸다고, 시간만 10,000시간이 흐른다고 어떤 다 전문가가 되고 장인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매일매일 성장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냈을 때 저는 장인이 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매일매일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 하나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매일매일 성장하는 방법. 가만히 앉아서 차트만 보면 매일매일 성장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독서라고 봅니다. 독서이고 저는 다독이라고 봅니다. 다독이라고 보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 통계를 내어보니
해당 분야의 전문 서적을 100권 정도 수화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주식 박사가 되려면 우리가 해당하는 그 주식에 관한 분야의 100권 정도를 돌파하면 되지 않을까요? 100권? 하루에 30페이지씩이라든지 하루에 30페이지씩 30장씩이면 한 열흘 정도면 한 권을 읽을 수 있겠죠? 열흘 정도면 한 권? 혹은 뭐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 두어 권씩은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그리고 하나 주식책을 보면서 여러 주식책이 많아요. 많은데요. 어떤 책이 좋고 나쁘고는 많이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한 권을 마치 1번 목차부터 소개말, 인사말, 추천서부터 어떤 참고 문헌까지 다 읽으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안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부분 하나만이라도 꼭 읽으면 좋고요. 다 끝까지 읽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을 절대 갖지 마십시오. 미안함을. 책을 1페이지부터 100 끝까지 다 보라는 것이 그 행위가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책 안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얻어내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 가치를 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책에서 한 100페이지 정도만 읽고 책장에 넣어놓고 다음 재미없어서 다음 페이지로 왔을 때도 다음 어떤 책으로 왔을 때도 어떤 일부만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읽다 보고 개수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 여기서 내가 진도가 못 나갔던 부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신간들이 별로 없거든요. 저희도 얼마 전에 책방에 가서 저도 10권 정도를 책을 사서 왔는데, 신간이 많지 않아요. 주식은. 그러면 하는 것이 과거 책을 또 읽게 돼요. 그때 눈에 안 들어왔던 부분을 또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주식에서 쉽게 돈 벌었다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한두 번은 가능해도 꾸준하게 자산으로 만들어 버린 사람은 언제나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장하시려면 독서보다 빠른 게 없다라고 보고,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오전에 시장을 덮어두시고 독서하십시오. 독서하시고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장을 봐도 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일간 차트, 주간 차트에서 충분히 훈련이 된 사람들이 해도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기 같은 것도 이 한 8개월 정도로 횡보할 때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맨정신에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때 포기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월간 차트에서는 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간 차트, 주간 차트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습하면서 올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